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수인종 우대 정책. 아니 이제 한국 뉴스들에서는요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보다는 소수인종 배려 정책 뭐 이런 표현이 어떤가 싶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다라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어찌됐건 이 정책이 결국 폐지됐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요건 조금 설명도 좀 필요하고 연관된 소식도 있고 해서 좀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속보부터 빨리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서양 심해에서 내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의 잔해에서 어제 탑승객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유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잔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 일부도 함께 수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안경비대는 의료 전문가들이 그 유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그 성명에서 타이탄 잔해가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사고 원인을 찾아내서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잠수정에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서 심해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 폭발이 발생했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폭파. 줄여서 이제 한국에서는 내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파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폭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explo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 폭발, 즉 내파라는 것은 이와는 반대, 영어로는 이제 implosion이라고 합니다. 임플로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부의 낮은 압력과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압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물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현재 이것의 압력보다는 그 물속 깊은 것은 굉장히 심한 압력이 있으니까 요 물체 안에서는 지금의 압력이지만 물체 외부 바깥의 바다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부의 낮은 압력과 외부의 상대적으로 그 높은 압력의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할 때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 구조물이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면서 파괴되는 현상, 그걸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explosion, 즉 일반적인 폭발은 피해 물체가 안에서 밖으로 터지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면 이 implosion, 즉 내파는 외부의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처음에는 마치 찌그러들듯이 밖에서 안쪽으로 피해 물체가 구부러지면서 찌그러들면서 터지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잠수정 아래에 있던 탑승객들이 어떤 상황에서 희생이 됐겠구나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해안경비대 역시 일단 잔해의 형태로 볼 때 압력실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요, 이번 잠수정 탐험을 주도한 오션게이트라는 회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그 현 시점에서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음번 탐험 일정을 광고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오션게이트 웹사이트는 내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1차, 그리고 내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2차 등 일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를 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가비 역시 올해와 같은 $250,000로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참사의 주체인 만큼 정부 차원의, 이 정도면 좀 정부 차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언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show must go on 인가요? 쇼는 계속돼야 한다 인가요? 오늘도 모험은 계속됩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고 가끔 들어와서 보시는 그런 많은 분들은요, 구독해 놓으시고 앞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중간에 깨알 홍보 잠깐 드리고요.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험이라는 것은요, 다행히 그래도 안전이 담보된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의 회장이 이끄는 우주 관광기업 이 버진 갤럭틱이 어제 처음으로 일반인을 태운 상업용 우주 비행을 시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전하게요. 버진 갤럭틱은 어제 오전 미국의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첫 번째 상업용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비행선의 이름은 VSS 유니티.
이 우주 비행선에는 이탈리아 공군 장교 2명과 이탈리아 항공 우주 엔지니어 1명, 또 버진 갤럭틱 비행 교관, 그리고 조종사 2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상업용 우주 비행선은 출발부터 혼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 출발은 지상에서 이제 올라갈 때 처음 출발은 모선이 동체 아래에 이 VSS 유니티를 매달고 상공에 도달한 뒤에 그 모선에서 분리된 유니티가 자체 엔진을 이용해서 초음속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니티가 우주의 가장자리쯤에 도달했을 때 우주선 탑승자들은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이 우주선이 수송기에서 분리되고 또 로켓이 점화되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생하게. 그 역사적인 상황 여러분도 안 보실 수가 없죠?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레알 뉴스에 잘 오셨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죠. MCC's in my ear. They're telling us we're 1 minute away from release. Our next set and our last set of checks before release are L-30. That's 30 seconds to release. And Spaceship Unity pilots will arm the launch pylon. And once we get to that designated launch point, the mothership pilots will engage the release, setting Unity free. Meanwhile, the spaceship pilots will push forward on the stick all the way, preparing for a release. We're now approximately 20 seconds from release. Ten, 5,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Ignition. Good control. Trimming, that's turning, pulling the nose up. And trim is set. We're now traveling at approximately Mach 1.4. There's max Q, that's the maximum dynamic pressure on the vehicle. Those on board are experiencing about 3 Gs at the moment. The trim is complete and Unity is in the vertical, headed toward space. Mach 2. Mach 2.8, rocket motor cutoff. Amazing. All right. Predicted apogee today is 275,000 feet. That's 84.3 kilometers. Incredible. Our mission specialists have been cleared to unstrap and enjoy the zero-G experience. This is amazing. What you're seeing is Colonel Villaday going to the back to tend to the payloads that are mounted on the rack. You can see Landolfi and Leo starting their experiments in their seat and having, looks like, a great time, of course. Yep. Amazing. And Viva la Italia! This is 100 years for the Italian Air Force. So happy centennial to the Air Force. This is absolutely incredible. And welcome to space, astronauts. How absolutely incredible. Benvenuto nello spazio. Congratulations to Walter, Angelo, and Leo on becoming astronauts today. And a special congratulations to our pilot Nicola for his first space flight. 네, 임무를 마치고 우주선이 활주로에 착륙하자 버진 갤럭틱 직원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 그룹, 그 버진 그룹 산하에 있는 민간 우주 비행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이 버진 갤럭틱은 일반인이 우주 비행을 체험하는 관광 상품을 설계해서 그 이듬해부터 한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판매한 티켓은 약 80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좌석당 가격은 초기에는 20만 달러였습니다만은 지금은 45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이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 비행 사업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버진 갤럭틱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도해서 해낸 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잘 아시죠? 2000년 된 유적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에 두 명의 남녀 커플이 갑자기 그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열쇠를 이용해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그 콜로세움 벽면에 새겼습니다. 아예 무슨 펜으로 쓴 게 아니라 열쇠로 푹푹푹 그 벽을 막 홈을 파면서 이름을 새겨버렸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이 이 황당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자 깜짝 놀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을 돌리고 미소를 짓는 그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 해당 남성이 콜로세움에 푹푹 파서 그 새긴 글자는요, 이반 플러스 헤일리 23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이름이 이반이고 여자친구 이름이 헤일리인가 봐요. 이 커플의 이름과 그리고 방문 날짜를 뜻하는 그런 문구로 추정됩니다. 23라는 것은 아마 2023년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탈리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이탈리아의 문화부 장관까지 나서서 낙서한 관광객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언대로 낙서한 커플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 경찰이 안 밝혀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걸요? 네. 거기다가 자기가 썼잖아요. 이반 플러스 헤일리라고. 본인의 이름이 이반이고 그때 같이 있던 여성분이 헤일리겠죠. 뭐 이름 공개 안 해도 우린 다 압니다. 여하튼 이탈리아 그래서 문화부의 장관 산 줄리아노 장관은 이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 사건이 민사재판으로 가면 우리 문화부가 원고가 될 것이다. 즉 문화부가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죠. 원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 줄리아노 장관은 이 남성의 기물 파손 행위로 최소 15,000유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는 약 16,500달러 정도, 그 정도 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은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택 간병인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근무 시간 부풀리기 등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은 한인 간병인들이 이 시스템 개선 소식을 듣고 속속 줄사표를 던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인 간병인들이 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음 달 1일에 봐야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실시간으로 간병인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장애인 분들을 돌보는 간병인, 그 간병인들은 근무 시간을 한 달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있었던 그런 내용을 시간과 장소 이런 거를 그냥 종이에다가 손으로 탁탁탁탁 적어서 그냥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 그냥 자기가 입력하면 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주정부에 타임카드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제출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임금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간병인들은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더 오래 일한 것처럼 부풀려서 기입을 해왔던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한인 간병인도 일주일에 5일 주 평균 20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만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한 3시간 정도씩 모두 해야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만 방문을 하고 실제로 20시간 한 것처럼 그냥 적어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손으로 쓴 그런 타임카드에는 주 5일 방문했다. 한 번 가서 뭐 4시간, 5시간 일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 일했다. 이렇게 올리고 실제로 그렇게 임금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관행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방문 확인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원어로는 Electronic Visit Ve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이름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일부터 시행하는 이 간병인 전자방문 확인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주정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 웹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앱 등 3가지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간병인이 자기 전화기에 새로운 앱을 다운받아 놓고 이 앱을 이용해서 본인이 간병을 하는 대상자의 집에 도착해서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끝난 시간 등을 이 앱을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한테 뭐 가지도 않아놓고 갔다고 가짜로 시작 시간, 뭐 끝나는 시간, 뭐 이렇게 4-5시간씩 가짜로 이것마저도 거짓으로 써 넣는 게 사실상 제가 보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손으로 써서 그냥 막 보고하던 방식보다는 조금은 더 강화된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특히 뭐 만에 하나 정부에서 너무 좀 의심스러워서 특정 간병인에 대해서 아니면 뭐 랜덤리 그 어떤 조사를 하려고 마음만 먹을라 치면 사실 그 스마트폰의 그 위치 정보 추적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해당 시간에 실제 그 장소에 있었는지 등등 또 있었다면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있었다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있었는지 그 전화기 추적을 해서 역추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일부 간병인들이 이게 너무 빡빡하게 보고하는 시스템상에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줄 사표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한 예로요. LA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3시간 정도 방문을 해서 시어머니를 돌봐주던 그 간병인이 엊그제 갑자기 그만둔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말을 했다라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간병인이 그만둔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얘기를 많이 토로하는 걸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예입니다. 90세기 아버지를 위해서 5년 전부터 간병인 서비스를 요청했다라는 한 한인은 얼마 전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고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타인종 간병인보다는 그래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한인 간병인이 그만두지 않도록 뭐 별도로 따로 현금을 좀 챙겨주더라도 계속 좀 일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간병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 그 한인 노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이 간병인 제도는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집에 있는 저소득층 시니어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목욕, 장보기, 청소, 간호 등을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그 남가주에만요, 약 2만 명 정도의 한인 간병인들이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홈리스 해법을 찾기 위해서 텍사스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 홈리스는 5만 1,000명 급증했습니다만 텍사스주는 10,000명이 줄어들어서 대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 전체 홈리스는 2012년 이후에 10년 동안 28%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주는 홈리스가 43%나 급증했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주목할 만한 점은 홈리스 대책에 쓴 예산은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해서 텍사스는 현저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텍사스주는 1,970만 달러를 홈리스 대책에 썼습니다. 홈리스 1인당 한 806달러 정도를 쓴 셈입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홈리스 예산으로 무려 18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홈리스 한 명당 1,786달러를 쓴 겁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홈리스를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는 텍사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실패하고 있는 텍사스, 이 두 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텍사스 주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우선 그 텍사스 주 주요 도시는요, 홈리스를 위한 주택 건설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주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련 비용을 낮추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홈리스에게 영구 주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는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노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임시 쉘터를 만들어서 임시 쉘터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임시 쉘터에서 어느 정도 지낸 후에 영구 주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주는 중간에 임시 쉘터 없이 처음부터 임시 쉘터 이런 거 없이 임시 쉘터만큼 좀 저렴한 영구 주택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이 임시 쉘터에 들어갈 필요 없이 곧바로 조금은 부족하지만 영구적인 그 주택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어스틴시의 경우에는 51에이커 부지에 350개 소형 연구주택을 한꺼번에 건설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쉘터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정도의 주택이니까 건축 비용이 저렴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노숙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텍사스주의 홈리스 대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노숙자들이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그냥 나와버려서 사실상 효과도 없는 그 임시 쉘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저는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임시 쉘터 건설 업체와의 어떤 시의원들과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심하게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10여 년 전부터 이미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그 임시 쉘터는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고집하면서 계속 짓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주의 그 성공적인 대책을 좀 캘리포니아주는 벤치마킹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요,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 소식입니다. 자,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육받는 학생들의 인종을 좀 다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어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었던 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서 이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대법관,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9명이죠. 이 9명 가운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이 6명이고 진보 성향이 3명인 건 맞습니다. 보수 대 진보로 완전히 갈려서 투표가 이루어진 거죠. 판결이 끝난 후에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 이분은 이제 보수 성향이에요.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대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합헌 의견을 냈던 소수 의견,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나 된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있어서 매우 큰 후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지.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한데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같은 소수계로서 이런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한국계 학생들은 일종의 그 쿼터제 같은 이 제도에 갇혀서 오히려 성적이 많이 처지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오히려 한인 학생들은 혜택을 뺏기고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처음 생겼을 때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혜택을 받고 또 많이 찬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나보다 성적이 좀 떨어지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학생들이 막 합격해버리네? 나는 떨어지고. 알고 보니까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처음에는 동양계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은 흑인과 히스패닉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는 한인 학생들도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 내 입시 전문가들은요, 그동안 한인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에게 주어지는 그 인종 우대 점수에 밀려서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라면서 당장은 입시에서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한인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그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의 경우 그동안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다양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많이 할당됐던 그 숫자 때문에 이들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던 한인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게 느껴졌지만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면, 즉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고 확실하게 이제 성적 위주로만 뽑는다면, 성적 플러스 뭐 과외 활동, 액티비티 이런 거 그렇게 하게 되면 한인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문턱을 낮춰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면 상당수 한인 학생들이 합격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인종을 고려함으로 인해서 한인 학생 합격의 일정 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바뀌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인종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성적과 액티비티 등의 결과물로만 평가를 한다면 명문대에 합격하는 한인 학생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한인 학생들만이 아니라 중국계나 베트남계 등 동양권 전체 학생들이 다들 사실 뭐 기본적으로 공부는 동양 학생들이 잘하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인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네. 흑인은 이제 뭐 거의 없네. 히스패닉계 학생들도 거의 없네.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 온통 동양 학생들만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학교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럼 또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벌써부터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뭐 시기상조라고 느끼긴 하겠습니다만요. 뭐 여하튼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한인 후대들을 위해서는요. 자, 아무튼 이번 그 어퍼머티브 액션의 연방 대법원 위헌 판결로 인해서 한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순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 조금 정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이슈는요, 어쩌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공식적으로 내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 정책 대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 이슈로 인해서 인종 대립으로 확산되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늘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인데요. 어떻게든 그 대립을 시켜서 또 분리를 해놔야 자기들 표만큼 확실하게 챙겨지니까 그걸 또 대립, 그런 걸 또 시도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이런 걸 우리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벌써 주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들어보실 만한 한 학생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UC 버클리 대학원 학생인데요. 이 대학원 학생이 학교 인근에 이 터무니없이 비싼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서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LA는 그렇다고 뭐 렌트비가 싸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UC 버클리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싸고요. 또 LA가 이 학생의 원래 집이기도 하니까. 자, 이 주인공의 이름은 빌로만 알려진 학생입니다. 빌 클린턴한테 그 빌이요. 빌로만 알려진 이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UC 버클리의 1년 단기 엔지니어링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집이 있는 LA와 UC 버클리를 비행기로 오가면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빌은 학교에 합격한 뒤에 어차피 공부를 마친 1년 뒤에는 다시 LA로 돌아올 것이고, 이 북가주 지역의 비싼 렌트비를 피하는 방법으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로 통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빌은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한 3번 정도 LA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오가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업이 있는 날은 새벽 3시 30분에 집에서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뒤에 그곳에서는 전차를 타고 버클리까지 이동해서 오전 10시 수업에 참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항 지하로 가면 바로 공항에서 탈 수 있는 전철이 있습니다. BART, BART라고 하는데요. 그 전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내려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전철 타고 학교 근처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 끝난 뒤에는요, 거꾸로 된 그 순서로 자정쯤에 다시 LA로 돌아오는 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빌이라는 이 학생이 1년 동안 비행기 통학에 지출을 한 교통비 총 액수는요, $5,592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가운데 $671는 전철 요금에 썼고요. $520는 주차 요금, $1,948는 가스비, $40는 기내 와이파이 사용료로 썼다라고 빌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통비 가운데 순수하게 비행기를 탄 비행기 요금으로는 알래스카 항공요금으로 $1,552, 그리고 이제 40만 7,500 마일리지 포인트를 썼다고 하고요.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 요금으로는 $758와 15만 마일의 마일리지 포인트. 또 유나이티드 항공 요금으로는 $71와 5,500 마일 마일리지 포인트. 또 에비앙카 항공 요금으로는 $15와 6,500 마일리지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릿 항공 요금 $16를 썼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무슨 비행기 값이 뭐 15불, 16불짜리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하고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고요. 뭐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피릿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160짜리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나 뭐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그런 정도는 $40, $50, 뭐 싸게 살 때는 뭐 $35 정도로도 왕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탈 것 같으면 뭐 이런 멤버십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자주 정기적으로 이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멤버십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절약의 기회도 많아지겠죠. 네, 비일이 지난 1년간 지출한 교통비는 총 $5,592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가 이제 힘들었지만 그렇게 왕복 통학을 하지 않고 학교 근처에 그냥 아파트를 렌트해서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조사해 보니까 그 UC 버클리 근처의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는 $2,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구글로 찾았으니까 2,300이라 나오긴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300불 훨씬 넘을 거예요. 원베드룸 아파트 한 3,0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제 생각이지 공인된 건 아니니까 그냥 구글링해서 찾은 그 2,300불로만 계산을 해 볼게요. 네. 빌은 그러니까 2달 반 정도의 렌트비로 1년 통학을 한 셈입니다. 렌트비로만 보면 한 달에 2,300불씩 1년이면 27,600불 정도를 썼겠죠. 빌이 사용한 교통비는 그런데 이제 약 $5,600 정도 썼으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빌이 절약한 액수는 27,600불 빼기 5,600불, 그러니까 한 22,000불 정도 절약을 한 액수입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빌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었지만 그 누구도 갖지 못할 소중한, 어찌 보면 좀 희귀한 그런 추억을 갖게 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참, 뭐 절약한 $22,000도 남아있으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얻은 셈이네요. 빌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반복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 젊은이의 흥미로운 경험담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하나 더,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